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외교관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해외에서 나라를 대표하고 국제 무대에서 당당하게 활동하는 엘리트 공무원. 좋은 대우를 받고 가족과 함께 외국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 많은 젊은이들이 꿈꾸는 직업이고 어르신들도 외교관이라고 하면 대단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곤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는 외교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같은 한반도에서 불과 휴전선 하나를 사이에 둔 북한의 외교관은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북한에서도 외교관은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평양 출신의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 평양 외국어대학 같은 최고 교육기관에서 공부하고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극소수의 특권층. 여행의 자유가 전혀 없어 평생 한 번도 외국에 나갈 기회가 없는 2,500만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공식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면서 일할 수 있는 외교관은 그야말로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두운 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북한 권력 서열 2위까지 올랐던 한 인물입니다. 그는 이란 주재 북한 대사관에 파견된 고위 외교관이었습니다. 왜 하필 이란이었나? 여기서 잠깐 이란이라는 나라가 북한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이란은 북한에게 단순한 수교국이 아니었습니다. 1980년대부터 북한과 이란은 미사일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해왔습니다. 국제사회의 의심과 제재에도 불구하고 탄도미사일 기술과 핵 관련 정보가 두 나라 사이를 오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최근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북한-러시아-이란 사이의 반서방 삼각 연대가 더욱 공고해졌고 무기 거래와 군사 협력이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란은 북한의 핵심 군사 파트너였습니다. 북한 당국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무기 거래와 외화 획득의 핵심 통로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런 중요한 나라에 파견될 정도면 북한 당국이 그만큼 깊이 신뢰하는 인물이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인물이 북한 당국이 가장 믿었던 바로 그 사람이 어느 날 모든 것을 버리고 탈북을 결심합니다. 과연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북한 외교관들이 실제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월급 130만 원의 대사. 우리나라 외교관은 해외에 파견되면 국가가 주거비, 자녀 교육비,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월급도 현지 물가를 고려해 넉넉하게 책정되고 가족 모두가 함께 생활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외교관의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탈북한 외교관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 대사의 월급은 약 1,100달러. 우리 돈으로 13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대사가 그 정도이니 그 아래 직급은 더 적었습니다. 공사급은 700달러에서 900달러 수준. 가장 월급이 많다는 뉴욕 주재 외교관조차 월 1,000달러에서 1,200달러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이 돈으로 외국에서 가족의 생활비, 집세, 교육비를 모두 감당해야 했습니다. 북한이 그토록 자랑하는 무상교육과 무상의료는 해외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고 나라로부터 의료 혜택이나 교육비 지원은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북한 내부에서는 외무성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넥타이를 맨 꽃제비라고 말입니다. 무역 일꾼이나 특수기관 일꾼들에 비해 주머니에 돈은 없는데 대외 활동을 하려면 고급 양복의 넥타이는 필수로 챙겨야 하니 그런 별명이 붙은 것입니다. 나라를 대표한다는 외교관이 넥타이를 맨 거지로 불리는 현실. 참으로 비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충성자금이라는 이름의 착취. 더 놀라운 것은 이 적은 월급에서도 본국에 바쳐야 할 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충성자금이라는 이름의 상납금이었습니다. 북한 당국은 외교관들에게 끊임없이 외화를 벌어올리라고 압박했습니다. 특히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고 코로나19로 국경이 봉쇄되면서 수입이 크게 줄어든 북한 당국은 해외 공관에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라고 고강도로 압박을 가했습니다. 외교관들은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외교관 면책 특권과 외교 행랑을 이용해 전자제품, 마약, 술, 담배 같은 것들을 밀수해서라도 돈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국가가 앞장서서 외교관을 불법 밀수꾼으로 내모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렇게 모은 외화는 고스란히 중앙당으로 흡수되었고 핵과 미사일 개발에 투입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외교관이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일을 한다면
북한 외교관은 국가의 불법 자금을 조달하는 하수인 역할을 강요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상납금을 제때 보내지 못하면 본국으로 소환되어 숙청당할 수 있었습니다. 외교 교섭이 실패해도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고 처벌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촉인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자식을 볼모로 잡히다. 여기서 더욱 가슴 아픈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외교관은 가족과 함께 해외에 나갑니다. 부부와 자녀가 함께 외국 생활을 하며 아이들은 현지 학교에 다니거나 한국 국제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가족과 함께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 그것은 외교관 생활의 큰 보람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외교관을 해외에 파견할 때 자녀 중 한 명을 반드시 평양에 남겨두도록 강요했습니다. 어린 자식을 인질로 잡아두는 것입니다. 만약 외교관이 해외에서 탈북하면 평양에 남은 자녀와 가족 전체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거나 오지로 추방당했습니다. 모든 재산과 기반이 하루아침에 몰수되는 것은 물론이고 친척들까지 연좌제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탈북 외교관들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해외 근무지로 떠나는 날 어린 자식을 평양에 남겨두고 공항으로 가야 하는 외교관 가족들 사이에서 눈물바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부모가 해외에 있는 동안 어린 자녀는 사실상 국가의 인질이 되어 평양에서 혼자 버텨야 했습니다. 세상 어느 나라에서 외교관을 파견하면서 어린 자식을 볼모로 잡는 나라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같은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해외의 북한 외교관들은 늘 이중의 공포 속에서 살았습니다. 바깥 세상을 보면 볼수록 북한 체제의 거짓을 알게 되지만 평양에 남은 가족 때문에 함부로 떠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감시와 공포의 대사관. 북한 대사관 내부의 감시 체계도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우리나라 대사관에서는 외교관들이 자유롭게 외출하고 현지인들과 교류하며 인터넷을 사용합니다. 점심시간에 동료와 산책을 나가거나 퇴근 후 현지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것도 자유입니다. 하지만 북한 대사관에서는 외교관들끼리도 서로를 감시해야 했습니다. 대사관의 서열 구조는 대사, 정치부 비서, 참사, 서기관 순이었는데 정치부 비서는 노동당에서 파견된 감시요원이었고 참사 중에는 보위부에서 파견된 정보원도 있었습니다. 즉,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면서도 누가 나를 감시하고 보고하는지 알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씩 현지에 사람이 있는지 전화로 확인하는 감시 시스템이 일상이었습니다. 외교관이 잠시라도 연락이 안 되면 즉시 추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중국 주재 북한 대사관 지하에 자국 외교관들을 가두는 감옥시설까지 만들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사관에 감옥을 만들다니 세상에 이런 나라가 또 있을까요? 이런 살벌한 환경에서 이란 주재 북한 대사관의 이 고위 인물도 매일매일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서열 2위까지 올랐던 인물이라 해도 감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높은 지위 때문에 더 많은 눈이 그를 지켜보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이라는 판도라의 상자. 그런데 해외에 나온 북한 외교관들에게는 한 가지 피할 수 없는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인터넷이었습니다. 북한 내부에서는 인터넷 접속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일반 주민들은 외부 세계의 정보를 접할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해외에 나온 외교관들은 업무상 인터넷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열린 인터넷이라는 판도라의 상자는 다시 닫을 수 없었습니다. 탈북 외교관 류현우는 시리아에 발령받아서 인터넷으로 가장 먼저 검색한 것이 김정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정일이 백두산이 아닌 러시아 하바롭스크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평생 신처럼 받들어 모시라고 교육받았던 수령의 출생 자체가 거짓이었던 것입니다. 백두산 미령에서 태어난 민족의 영웅이라고 배웠는데 실제로는 소련 군대의 한 캠프에서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탈북 외교관 태영호는 북한 외교관들이 컴퓨터를 켜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한국의 연합뉴스를 열어보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한국 언론을 읽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지만 사실상 모두가 몰래 한국 뉴스를 확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한국으로 망명한 외교관들의 근황과 인터뷰를 찾아보며 자신이 한국으로 가면 어떤 삶을 살 수 있을지 저울질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정착한 탈북 외교관의 유튜브 영상 하나가 또 다른 외교관의 탈북을 결심하게 만든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란에 있던 이 고위 인물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접하는 한국의 발전상, 자유세계의 모습, 그리고 탈북민들의 새로운 삶은 그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이 체제가 과연 옳은 것인가? 내 자녀들도 이런 체제 안에서 평생을 살아야 하는가? 이란에서 목격한 차이. 이란이라는 나라 자체도 그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했을 것입니다. 이란은 북한과 마찬가지로 미국과 대립하는 나라입니다. 같은 반미 노선을 걷는 우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테헤란의 거리에서 보이는 세상은 평양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달랐습니다. 이란 사람들은 인터넷을 쓸 수 있었고 해외여행을 갈 수 있었으며 자신의 의견을 어느 정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시장에는 물건이 넘쳐났고 사람들은 자유롭게 옷을 입고 음악을 듣고 영화를 봤습니다. 같은 반미 국가인데도 이란 국민들의 생활 수준과 자유도는 북한과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탈북 외교관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란, 쿠바, 베네수엘라 같은 친북 성향의 국가조차도 북한과 같은 급으로 취급받는 것을 극도로 기피했다고 합니다. 북한은 동맹국에서조차 창피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외교적 고립을 가장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들이 바로 현지에서 일하는 외교관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대사관이 현지에서 연회를 열면 주요 인사들이 참석합니다. 한국의 경제력과 국제적 위상 덕분에 방문하는 인사의 격 자체가 다릅니다. 하지만 북한 대사관의 연회에는 아무도 오지 않으려 했습니다. 같은 나라에 나란히 대사관을 두고 외교전을 펼쳐야 하는 북한 외교관들의 자괴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서열 2위의 무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인물은 단순한 외교관이 아니었습니다. 북한 권력 서열 2위까지 올랐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서열 2위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정은 바로 다음 자리입니다. 북한의 모든 권력과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이며 체제의 핵심 비밀을 알고 있는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이란과의 군사협력, 미사일 기술 교류, 외화 획득 경로 같은 국가 최고 기밀을 다룰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사람이 탈북을 한다는 것은 일반 외교관의 탈북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정보, 그가 알고 있는 체제의 비밀은 북한 당국이 절대로 외부에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는 것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모든 권력과 특권을 내려놓고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가족의 안전까지 위험에 빠뜨리면서 말입니다. 김정은 시대, 무너지는 충성. 이 사건을 더 깊이 이해하려면 김정은 시대의 변화를 살펴봐야 합니다. 김정일 시대까지만 해도 외무성은 북한 체제 유지의 중요한 기관으로 대접받았습니다. 외교관들은 나름의 자부심이 있었고 체제에 대한 충성도 비교적 견고했습니다. 해외 파견은 달러를 벌 수 있는 기회이자 가문의 영광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이 집권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김정은은 아버지와 달리 외무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외교관들의 권한과 발언권을 위축시켰고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로는 외교관들에 대한 비판과 불신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외교가 실패한 모든 책임을 외무성에 돌린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졌습니다. 김정은은 이를 빌미로 대대적인 국경 봉쇄와 사회 통제를 감행했습니다. 북중 국경의 무역이 차단되면서 장마당 경제가 붕괴되었고 외화를 벌어들이지 못하게 된 해외 공관들이 대거 철수되었습니다. 53개였던 북한의 제외 공관이 40개대로 급감했습니다. 기니, 네팔, 방글라데시, 세네갈, 스페인, 앙골라, 우간다 등의 대사관이 문을 닫았습니다. 해외 파견은 외무성 외교관들이 누릴 수 있는 최대의 특혜였는데 그 기회 자체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외무성 관계자들에 대한 숙청까지 잦아졌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 외교관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한 발은 평양에 있고 한 발은 서울에 있다. 언제든 탈북할 준비를 해두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준비를 실행에 옮기는 외교관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탈북, 그 운명의 순간. 북한 외교관의 탈북은 일반인의 탈북과는 전혀 다릅니다.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권을 들고 공항으로 가는 탈출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북한 외교관은 여권을 본인이 소지하지 못합니다.
대사관이 보관하고 있다가 출장 등 필요한 경우에만 잠깐 빌려주는 것입니다. 탈북을 결심한 외교관은 여권을 손에 넣을 수 있는 기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왔을 때 단 몇 시간 안에 모든 것을 실행해야 합니다. 실제로 쿠바에서 탈북한 이일규 참사의 경우를 보면 그 긴박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저녁에 가족의 여권을 수령하고 새벽 5시행 비행기표를 미리 예매해 놓은 뒤 탈북 6시간 전인 밤 10시에야 아내와 딸에게 처음으로 탈북 결심을 밝혔습니다. 앞집에 다른 북한 외교관 가족이 살고 있어서 밤에 나가는 것을 수상하게 여길까봐 너무 긴장한 나머지 달러와 소지품을 넣어둔 가방을 챙기는 것도 잊고 급하게 탈출했다고 합니다. 이 고위 인물의 탈북도 이런 긴박한 순간들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이란이라는 나라에서 서열 2위라는 지위 때문에 감시도 더 삼엄했을 것이고 탈북이 알려졌을 때의 파장도 일반 외교관과는 비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공포 속에서 가족의 손을 잡고 미지의 세계로 첫 발을 내디뎠을 그 순간을 상상해 봅니다. 남겨진 사람들, 그리고 연좌제. 탈북 외교관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신은 자유를 얻었지만 북한에 남은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가? 연좌제는 북한 체제의 가장 잔인한 통제 수단입니다. 해외 파견 인력이 탈북하면 평양에 남은 가족들은 모든 재산과 기반을 몰수당합니다. 좋은 출신 성분도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오지로 추방되거나 더 심한 경우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갑니다. 탈북한 가족과 연락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북중 국경에서 멀리 떨어진 내륙 산골로 추방되기도 합니다. 이 인물이 서열 2위급이었다면 그의 탈북 이후 북한에 남은 관련자들이 받았을 처벌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혹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알면서도 탈북을 결심했다는 것은 그만큼 체제 내부의 상황이 극한으로 치달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많은 탈북 외교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만큼은 나와 부모님처럼 살게 하고 싶지 않았다고. 자신의 세대에서 이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 그것이 모든 것을 걸게 만든 힘이었을 것입니다. 연쇄 탈북의 시대. 이 사건은 단독으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김정은 시대 들어 북한 외교관들의 탈북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2016년 태영호 영국 주재공사, 2019년 조성길 이탈리아 주재대사대리, 같은 해 류현우 쿠웨이트 주재대사대리, 2023년 이일규 쿠바 주재 참사. 프랑스에서는 50대 외교관이 가족과 함께 제3국으로 망명했고 파리 대표부에 근무하던 외교관 남편이 병사한 뒤 아내와 딸이 유고를 안고 미국으로 망명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중국과 아프리카에서도 외교관 일가족이 탈북하여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변 안전을 위해 공개하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하면 한국에 입국한 탈북 외교관은 두 자릿수에 이릅니다. 2024년에는 탈북 외교관 7명이 한자리에 모여 토론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이례적인 일인지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의 엘리트 중의 엘리트, 체제가 가장 신뢰했던 사람들이 잇따라 등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닙니다. 북한 체제 자체가 안에서부터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탈북한 엘리트 6명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입을 모았습니다. 북한의 핵심 계층 사이에서 체제에 대한 반감이 상당하다고. 김정은 체제는 미래가 없다고 느끼는 것이라고. 그리고 아직 용기를 내지 못했지만 같은 생각을 하는 동료가 많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누리는 것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권을 가지고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갑니다. 인터넷으로 세상 모든 정보에 접근합니다.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정부를 비판해도 감옥에 가지 않고 가족이 연좌제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공항에서 출국할 때 자식을 볼모로 남겨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같은 민족인 북한 주민들은 심지어 외교관이라는 최고의 엘리트조차도 이런 기본적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열 2위에 올랐던 사람조차 자유를 찾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려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분단의 비극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현실입니다. 북한 서열 2위까지 올랐던 이 인물의 탈북.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이 자유를 찾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군사 파트너인 이란에 가장 신뢰하는 핵심 인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이 등을 돌린 것입니다. 이것이 김정은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이란과의 미사일 협력, 무기 거래의 실체, 외화 획득 경로, 그리고 북한 권력 내부의 민낯. 서열 2위가 알고 있던 이 모든 비밀이 이제 북한의 통제를 벗어났습니다.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외부의 군사 위협이 아닙니다. 자기 사람이 떠나는 것, 그것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지금 대사관 지하에 감옥까지 만들며 외교관들을 가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감옥으로 가둘 수는 없습니다. 벽을 높이 쌓을수록 그 벽을 넘으려는 사람은 더 많아질 것입니다. 태영호, 류현우, 이일규, 그리고 이름을 밝히지 못한 수많은 탈북 외교관들. 이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김정은 체제는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다는 것. 다음 탈북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그리고 그때 밝혀질 북한의 비밀은 또 무엇일까요? 그날이 머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이런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